유럽 해저 패권의 심장, 이탈리아 밀라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안 돼 라며 비웃던 유럽의 귀족 기업들. 하지만 단 한 번의 발표에 그들은 철저하게 붕괴했습니다. 대만 앞바다 10전 10승 싹쓸이. 그것도 모자라 기어이 유럽의 안방인 북해 프로젝트까지 통째로 한국에게 빼앗긴 겁니다. 235조 원. 앞으로 바다 밑에서 쏟아질 거대한 해저 패권이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00년의 철옹성이 어떻게 단 10년 만에 박살났는지. 가장 오만했던 이탈리아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테네트 본사 대회의실. 200석 규모 그 공간에 유럽 전선업계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프리즈미안, 넥상스, 페닉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해저 케이블 귀족들이 최고급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앉아 손목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2조 원 규모 북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유럽의 안방 한복판, 우리 100년 실적이 쌓인 그 바다의 낙찰자 이름이 뜨기까지. 3초, 2초, 1초. 스크린에 그 이름이 뜨는 순간 회의실이 무덤이 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도 없었죠. 그리고 제 오른쪽에서 유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맑고 짧은 소리가 났어요. 짤깍. 알레산드로 회장의 손에서 에스프레소 잔이 미끄러진 겁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가 없었어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네덜란드 국영전력사 테네트 2조 원짜리 북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유럽 전선 업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선정 대한민국 LS 전선.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 잔처럼 100년을 이어온 유럽의 콧대가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 소개부터 드리죠. 저는 지오반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해저 케이블 기업 프리즈미안의 수석 엔지니어예요. 3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죠. 대서양을 건너는 케이블도 깔았고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회선도 설계했습니다. 바다 밑이라면 지구상 어느 바다도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요. 매일 같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하루 10조 달러가 오가는 전 세계 금융 거래. 이 모든 데이터가 어떤 길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흘러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의 위성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데이터의 99%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심해 진흙탕 속에 묻힌 선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해저 케이블이죠. 이 선 하나가 끊기면 나라 하나가 블랙아웃이 됩니다. 수리비에 위약금까지 수천억 원이 한 번에 공중으로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돈이 많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입장권은 딱 하나뿐입니다. 30년을 버텨낸 실적. 그게 전부예요. 1950년대부터 우리 유럽은 그 바다를 지배해왔죠. 프랑스 가문, 이탈리아 가문. 100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한 철옹성에 동양의 작은 나라가 처음 문을 두드린 건 15년 전의 일이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LS 전선이라는 회사였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알레산드로 회장과 함께요. 해저 케이블 시공 실적 연건. 바다에 선 한 번 깔아본 적 없는 초짜들이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서류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냈어요. 코웃음을 쳤죠. 심해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놈들한테 이 바다는 무덤이 될 것이라고. 그게 저의 오판이었어요. 35년 경력에 뼛속까지 유럽 귀족이었던 제가 저지른 가장 뼈아프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통렬한 실수였습니다. 바닥에 박살난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으며 문을 닫던 그 15년 동안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00년의 왕관을 쓰고 오만하게 앉아있는 동안 그들은 바다 밑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진짜 왕관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15년의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가장 오만했던 이탈리아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한 잔인하고도 경이로운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유럽의 100년 심장부를 무너뜨렸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북해 발표장이 아니라 15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밀라노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밀라노 본사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오후 일정표를 훑었어요. 오후 2시. 한국 업체 미팅. 그 짧은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죠. 또 아시아 회사구나. 상대방 얼굴도 보기 전에 끝낸 겁니다. 그게 오만함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3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잠깐 이 시장이 얼마나 좁고 높은 곳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심해 바닥에 사람 허벅지만한 굵기의 케이블을 깐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수온 3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수백 기압의 수압을 견디며 소금물에 부식되지 않고 상어가 물어뜯어도 버텨야 합니다. 그 상태로 30년을 살아남아야 하죠. 심해 한가운데서 케이블에 0.1mm 틈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하나가 블랙아웃이에요. 위약금에 수리비까지 수천억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절대 타협 없는 입장권이 딱 하나 있습니다. 30년. 버텨낸 실적. 그게 없으면 입찰 테이블 근처에도 못 와요. 서류를 낼 자격 자체가 없죠. 1950년대부터 우리 프랑스와 이탈리아 가문이 이 바다를 지배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30년이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없었으니까요. 그 완벽한 성벽을 오후 2시에 두드린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유럽 임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비에 살짝 젖은 어깨,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조용한 얼굴이었죠. LS 전선 해저시공 총괄 PM 최민호라고 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회장이 에스프레소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 특유의 차갑고 느린 이탈리아 억양으로요. 최민호 씨? 한국이 스마트폰이나 TV 조립은 꽤 한다는 거 인정하오. 하지만 바다는 전자기기 조립하는 하청업체가 덤빌 곳이 아니야. 서류를 보니 해저 케이블 시공 실적이 영건이던데. 30년 실적도 없는 초짜한테 대체 어떤 나라가 바다를 맡기겠소? 당장 돌아가시오.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임원 몇 명이 고개를 숙이고 낮게 웃더군요. 저도 솔직히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걸 알면서 왜 왔을까? 민망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평범한 아시아 업체였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물러났을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패턴을 봐왔거든요. 하지만 최민호는 달랐습니다. 최민호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기분 나쁠 정도로 차분하게 알레산드로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설계도 하나를 꺼내 소리 없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실적이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못하면 그때 비웃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로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으로 설계도를 테이블 아래로 툭 밀어냈어요. 최민호는 말없이 무릎을 굽혀 그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에 넣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심해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애송이들. 저 바다는 저들의 무덤이 될 거야. 회장님이 다시 에스프레소를 들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걸어나가는 최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복도 끝쯤에서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회의실 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억울함도 아니었고요.
이번 한 번의 실패면 이 판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눈.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눈. 어떤 짐승 같은 도끼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봤자 한국이다. 10년도 못 버티고 파산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35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통렬한 오판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제 예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2008년 LS전선이 강원도 동해 바닷가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세웠습니다. 알레산드로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와인잔을 들었어요. 축배였죠. 거봐라. 내버려 두면 알아서 파산한다고 했지? 맞는 말이었어요. 공장을 지어봤자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30년 실적이 없는 회사한테 누가 바다를 맡기겠습니까? 그건 시장의 법칙이고 100년 동안 변한 적 없는 철칙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주가 영건인데도,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주주들이 난리를 쳐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실적 없으면 다음에 오세요 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동해 바닷가 공장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유럽의 경영진이라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았을 겁니다. 엑셀이 붉은색으로 물들면 철수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고 주주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을 넘어 10년 가까이요.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5년을 넘어 7년을 넘어 10년 가까이요. 왜였을까요? 저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제 가슴 어딘가에 금이 가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10년의 적자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해 공장 임시사무실 한켠 최민호 PM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직서였습니다. 그가 그걸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듭된 수주 실패, 쌓여가는 적자, 지쳐 떨어지는 팀원들, 밀라노 회의실에서 서늘한 눈빛 하나로 버텨왔던 그 도끼마저 10년의 문전박대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사직서를 손에 들고 고개를 푹 숙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깨를 툭 치는 거친 손이 있었어요. 김만수 고문이었습니다. 올해 75. 1970년대 중동의 열사 속에서 맨몸으로 철골을 세우던 사람이에요. 산소통 하나 메고 시야도 안 나오는 영일만 뻘밭에서 철근을 용접하던 대한민국 1세대 산업 잠수사였죠. 그분이 최민호 옆에 조용히 앉더니 사직서를 슬쩍 빼앗아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어요. 거친 파도처럼요. 우리는 옛날에 쌀이 없어서 모래바람 마시며 맨몸으로 바다를 메웠어. 산소통 하나 메고 시야도 없는 뻘밭에서 철근 용접했다고. 장비가 있어서가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했던 거지. 잠깐 숨을 고르셨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니들은 세계 최고급 기계도 있고 돈도 있잖여.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쫄지 마라. 바다는 끝까지 깡다구 있게 버티는 놈편이여.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유럽에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수익이 안 나오는 프로젝트는 잘라내는 게 합리적인 경영입니다. 엑셀이 빨간색으로 물들면 철수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모래바람 마시며 뻘밭에서 철근을 용접한 세대가 있었던 겁니다. 장비도 없이 쌀도 없이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뛰어든 세대. 그 세대의 거친 한마디가 10년의 적자 앞에서 무너지려던 사람을 다시 세운 거예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유산이었죠. 피와 땀으로 쌓인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건네진 유산. 최민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계 끄지 마라. 아파트 60층. 172m짜리 거대한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수주 영건인 채로. 적자가 쌓이는 채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요.
마치 이렇게 시위하듯 말이죠. 너희 유럽 놈들이 제발 팔아달라고 빌 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마. 그리고 기어이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6개 기업만 보유한 기술이에요. 525kV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이죠. 10년의 피눈물을 삼키며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172m를 오르내리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 완성 소식을 밀라노에서 들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은 알겠어. 근데 만드는 것과 까는 건 달라. 교과서로 바다를 배울 수는 없지.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는요. 세상이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때마침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소가 전 세계 바다에 우후죽순 들어섰고요. 그 모든 전력을 육지로 실어 나를 해저 케이블 발주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우리 유럽 기업들은 여유를 부렸어요. 어차피 발주는 다 우리한테 오겠지. 100년 실적이 어딜 가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초저가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절반 가격이었어요. 발주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대만이 단호하게 내려쳤어요. 중국산 케이블은 안 됩니다. 해킹 백도어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였거든요.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흐르는 핏줄인데 그 핏줄 속에 중국이 심어놓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결국 중국은 완전히 아웃됐습니다. 그러면 유럽 기업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우리 공장은 이미 유럽 앞바다 물량만으로 5년치가 꽉 차 있었어요. 아시아까지 배를 띄워보내기엔 거리도 멀고 비용도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판도가 기적처럼 요동쳤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저가 공세를 펼치던 중국을 완전히 쫓아내 버렸죠. 그렇다고 우리 유럽을 쓰자니 공장은 5년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10년 동안 동해 바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아온 한국이 대만 시장에 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사주지 않는 케이블을 만들며 172m 타워를 오르내린 사람. 밀라노 회의실에서 서류를 바닥에 밀어차여도 묵묵히 허리를 숙이고 나갔던 그 사람. 최민호 PM이었죠. 대만 해상풍력 입찰이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 신생업체?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최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저희에게 실적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유럽보다 빠르게 지연 없이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100% 다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숫자로만 저희를 판단하십시오. 입찰 결과가 나왔어요. 대만 해상풍력 1차 프로젝트 8건. 전량 한국 수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8건. 전량.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더군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2차 프로젝트까지 합쳐 10번 연속 수주. 10전 10승. 타율 100%. 밀라노 본사 회의실에서 알레산드로 회장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동양의 애송이들이 10번을 연속으로 따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 거대한 공포로 바뀌어 올라오는 걸 느꼈거든요. 이건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어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172m 타워에서 10년을 갈아 만든 케이블이 아무도 사주지 않던 시절에도 기계를 끄지 않았던 그 집념이 10번의 바다를 연속으로 이긴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말했어요. 호들갑 떨지 마. 아시아 변두리 앞바다 몇 개 주워 먹은 것뿐이야. 케이블은 만드는 게 아니라 까는 거라고. 파도 한 번 치면 전부 끊어먹고 수천억 원 위약금 물다가 파산하게 될 거다.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의 말이 논리가 아니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논리처럼 포장한 말이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도 뼛속까지 기득권에 찌든 유럽인이었으니까요. 지오반니, 자네가 직접 한국으로 가라. 저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똑똑히 기록해서 전 세계 발주처에 뿌려버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오만한 감시자의 자격으로. 코미디를 보러 가는 사람처럼. 속으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비행기가 제 35년 엔지니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편도행표였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서 꺼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실패를 기록한다. 엉성한 시공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다. 전 세계 발주처에 뿌린다. 그게 제 임무였거든요. 공항에서 차로 2시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특수 포설선 GL 2032 거기 있었어요. 배에 오르기 전 저는 부두에서 한참 그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케이블만 잔뜩 실은 허름한 작업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조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죠. 우리 유럽 기업들은 케이블 만드는 회사와 까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 불량이다, 아니다. 네가 깔다가 돌에 긁은 거다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군요. 그러는 동안 발주처만 수천억 원을 날리고요. 한국은 그 구조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깔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100% 책임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회사가 다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애써 눌렀어요. 시스템이야 그럴 수 있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갑판에 오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우비깃을 세우며 혀를 찼죠.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는 서해 바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작업을 한다고? 우리 유럽이었으면 진작에 항구로 철수했겠다. 수첩을 꺼내 펜을 쥐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갑판 아래를 내려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바닷속 시야가 1m도 채 안 됐습니다. 칠흑 같은 흙탕물 뻘밭. 거기로 한국의 산업 잠수사들이 뛰어들고 있었어요. 눈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만으로 수천억 원짜리 케이블이 바위에 긁히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 기술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멈추거든요.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봇이나 수중 카메라에 의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뻘밭으로요. 수첩을 꺼낸 제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판 위로 찢어질 듯한 무전기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크레인 1m 좌측. 파도 온다. 꽉 잡아. 조금 더 다운. 다운. 돌망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해저 케이블을 바닥에 깔아만 놓으면 조류에 쓸리거나 어망에 걸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이불처럼 덮어줘야 합니다. 그 돌덩이 하나의 무게가 16톤이었어요. 16톤. 트럭 8대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무게입니다.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흔들리는 크레인에 매달려 칠흑 같은 바다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물속 잠수사는 보이지 않는 뻘밭에서 오직 무전 한 줄에 의지해 그 16톤의 낙하 위치를 손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전 호흡이 1초라도 어긋난다면, 너울성 파도에 크레인이 살짝이라도 삐끗한다면, 잠수사는 그 자리에서 16톤 바위에 깔려 즉사입니다. 저는 목구멍이 턱 막혀왔어요. 손에 쥔 수첩에서 땀이 났습니다. 시선을 돌려 지휘 통제실을 봤어요. 최민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두 눈에 핏발이 터져 있었어요. 비바람이 들이치는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비에 젖어 퉁퉁 불어터진 김밥을 대충 씹어 삼키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회의실에서 제가 서류를 바닥에 밀어차던 날 묵묵히 그걸 주워 담고 허리를 숙이고 나갔던 그 남자였죠. 그의 눈빛, 그리고 16톤 바위 아래로 뛰어드는 잠수사들의 눈빛.
그건 제가 35년 동안 유럽에서 봐왔던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연봉을 협상하고 안전 매뉴얼을 방패 삼고 납기가 늦어지면 규정을 핑계대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또다시 10년 전 그 끔찍한 조롱을 받아야 한다. 그 섬뜩할 정도의 맹목적인 집념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뚫고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더 이상 난간을 붙잡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쥐고 있던 가죽 수첩이 빗물 고인 갑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의 위험을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엑셀 숫자로만 계산했지만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문전박대 당했던 그 서름을 끊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16톤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나라가 우리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사이에 바다 밑에서 진짜 왕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건 한 달 뒤였어요. 저는 회장님 방에 들어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표지에 딱 한 줄만 썼죠.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보고서를 덮으며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오 봤니? 대만 앞바다가 예고편이었다면 북해는 본편이야.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북해 수온은 3도입니다. 5분만 빠져도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바다예요. 평소엔 잔잔한 척하다가 바람 한 번 바뀌면 20m짜리 파도가 배 유리창을 박살내는 곳이죠. 잠깐 멈추더니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온 3도, 파도 20m, 해저의 기뢰가 깔린 죽음의 바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어 쌓은 100년의 실적이 거기 있어요. 동해 바닷가에서 연습만 해온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어? 샴페인이나 준비해둬라. 회의실에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진도 앞바다 갑판 위에서 본 그 눈빛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네덜란드 국영 전력사 테네트, 북해 HVDC 프로젝트, 2조 원. 유럽 전선 업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스크린에 LS 전선이 뜨자 알레산드로 회장의 에스프레소 잔이 바닥으로 박살났습니다. 오류야. 당장 네덜란드에 전화해. 아시아 하청업체가 우리 안방을 먹었다고. 회장이 핏대를 세웠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제조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턴키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납기, 신뢰도에서 유럽을 압도했습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그날 알레산드로 회장은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됐어요. 대만 10전 10승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유럽 안방까지 내준 무능함에 대한 단죄였죠. 평생 바다의 귀족으로 살아온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 잔, 대리석 위로 퍼져 있는 에스프레소. 마치 100년의 유럽 자존심이 저 모양으로 흩어진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피곤하거나 들뜨지 않은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10년의 피눈물을 버텨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최민호 PM님. 이탈리아의 지오반니입니다. 35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옳은 순간이기도 했어요. 10년 전 제가 회의실에서 당신의 서류를 바닥에 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신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나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엑셀로 세상을 계산할 때 당신들은 16톤 돌덩이 아래서 목숨을 걸고 진짜 왕관을 만들고 있었군요. 죽음의 북해마저 뚫어낸 그 집념과 기술 앞에 저와 유럽은 완벽하게 졌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조롱이 날아올 거라고. 10년의 서름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고.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민호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오반니 수석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유럽을 짓밟으려고 그 10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을 뿐이에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이 바다를 함께 개척해 나갈 파트너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품격의 승리였죠. 10년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세계의 정점에 서고 나서도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왕관을 쓰고 있다고 믿었을 때 진짜 왕관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은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지구 어딘가 심해 바닥에 깔린 케이블이 지금 이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주 영건인 채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아도 172m 타워에 올랐어요. 시야 1m도 안 되는 뻘밭에 뛰어들었습니다. 16톤짜리 바위 아래서 무전 한 줄에 목숨을 걸었어요. 비에 젖은 김밥을 씹으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그리고 기어이 죽음의 부캐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압니다. 1970년대 중동 열사에서 모래바람을 마시며 철고를 세우신 분들, 영일만 앞바다 뻘밭에서 산소통 하나 메고 뛰어드셨던 분들,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하셨던 분들, 그 세대의 거친 유산이 오늘 북해 심해 바닥에 케이블로 새겨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그 시절을 직접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그런 아버지, 남편, 동료를 곁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손마디 굵어지도록 일하셨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심해 밑바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블이 전 세계를 밝히는 빛과 데이터를 묵묵히 나르고 있으니까요. 20만 개의 기뢰가 잠든 북해, 수천 척의 배가 가라앉은 그 죽음의 바다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두 글자가 케이블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죠. 지금 그 바다의 주인이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자부심이 모여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너구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